제가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시게요? 15년 만에 듣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전혀 몰라봤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는데 그냥 손님 대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혁입니다. 지금은 68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아무래도 15년 전 겨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43살이었고 아내 명숙이는 41였습니다. 아들 우진이는 15살, 한창 사춘기였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 사업이 망하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어요.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어요. 매달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현관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들 녀석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명숙이는 그 와중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국밥을 끓였어요. 우리 집 형편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아침밥이었는데 명숙이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우려냈어요. 한겨울에 맨발로 차가운 부엌 바닥을 딛고 서서 뚝배기에 국물을 붓고 간을 보고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갔더니 명숙이가 혼자 국밥을 끓이다가 울고 있었어요. 몰래 우는 줄 알았겠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어깨만 조금씩 들썩인데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날 밤 부엌에 선 채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그때 원양어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형님이 한 번 나가면 6개월에서 1년, 위험하긴 하지만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되면 2억 가까이 들 수도 있다고요. 명숙이는 반대했어요. 당신 배 멀미도 심하면서 무슨 원양어선이에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손을 붙잡고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금방 갔다 올게. 6개월이면 돼. 그 돈으로 빚 다 갚고 우진이 학원도 보내고 우리 전셋집 하나 제대로 얻자. 출항하던 날 새벽 명숙이가 부두까지 따라왔어요. 우진이도 데려왔습니다. 우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멀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15살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명숙이는 제 손을 오래 잡고 있었어요. 꼭 돌아와요. 돈은 됐으니까 그냥 꼭 돌아오기만 해요. 배가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명숙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진이도 옆에서 손을 흔들었고요.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이틀째 밤이었어요.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늘이 검어지더니 파도가 배를 삼킬 것처럼 덮쳐왔어요. 저는 갑판에 나와 있었는데 난간을 잡았지만 다음 순간 거대한 물벽이 저를 바다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명숙이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던 그 뒷모습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더니 낯선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귓가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한국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카고 거선에 구조되어 베트남까지 옮겨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의식을 잃고 2달이 지난 후였어요. 2달. 2달 동안 저는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제가 한 일은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사정해서 전화기를 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는데 간신히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울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눌렀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반송되어 돌아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2달이 지났으면 원양어선 회사에서 저를 사망 처리했을 거라는 거요. 연락이 닿지 않는 번호. 그건 이사를 갔다는 뜻이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어딘가로 도망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처리가 됐다면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을 거예요. 5억 원이었습니다. 원양어선 사고 희생자 보상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산을 했어요. 5억이면 빚 3억 갚고 2억이 남습니다. 그 2억이면 명숙이가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우진이 공부도 시키고 조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살아있다고 나타나는 순간 그 보상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명숙이는 다시 빚더미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성공해서 돌아가자.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없는 15년 동안 명숙이가 어떤 지옥을 살게 될지를요. 낯선 땅, 베트남에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일은 있었습니다. 땅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명숙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국밥 끓이다 몰래 울던 그 어깨가요. 설거지에서 주방 보조로, 주방 보조에서 요리사로 올라가면서 저는 한 가지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명숙이 국밥 맛을 재현하는 것. 그 맛으로 식당을 여는 것.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2시까지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국물 맛을 찾았고 베트남 현지인들이 줄을 섰어요. 첫 번째 가게가 성공했고 2번째, 3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베트남 전역에 50개 가게가 됐어요. 15년이 됐을 때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300개가 넘는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인터뷰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 곁에 없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15년이 되던 해 겨울,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전에 흥신소를 통해 가족의 안부를 알아봤어요. 보고서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숙, 현재 성북구 재개발 지역 내 시장 통해서 국밥집 운영 중.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살아있구나. 국밥집을 하고 있구나. 2억이 있으니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잘 살고 있겠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른 채로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주소지를 향해 가는데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왔어요. 도로가 좁아지고 철거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걸어서 골목을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얼어붙은 웅덩이가 있었고 찬바람이 낡은 건물 사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명숙이네 국밥.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상상했던 깨끗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판잣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금이 가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겨우 알아볼 수 있었고 녹슨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명숙이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물통을 양손으로 들고서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볼이 너무 꺼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낡은 앞치마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신발은 비축이 닳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 가슴을 후빈 게 있었어요. 명숙이가 걷기 시작했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물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몸이 크게 기울었어요. 무거운 물통 때문에 더 비틀거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 번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 절뚝거리면서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봇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억이 있으면 이럴 리 없어. 병원도 가고 좋은 데서 살고 저렇게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는 않아도 돼.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보상금을 못 받은 거야.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전봇대에 기댄 채 주저앉아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려고요. 5억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빚도 못 갚고 집도 잃고 15년 동안 이렇게 산 거야.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았지만 그 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왜 안 받은 거야? 5억이면 다 해결됐잖아.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명숙이가 다시 물통을 들고 나왔어요.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여전히 혼자서.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혐오스러웠어요. 고급 정장, 비싼 구두, VIP 라운지. 자신이 그런 호사를 누리는 동안 아내는 다리를 절며 판잣집에서 물통을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답답해서, 미안해서, 자신이 한심해서요. 며칠 동안 저는 가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얼굴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진이가 가게 뒷문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식자재 창고가 있는 골목이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명숙이 앞에서는 도저히 말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들에게라면 먼저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진이가 쌀포대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어요. 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 나야. 아버지야. 우진이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사춘기였던 아이가 어느새 30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15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진아,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꼴이 된 거야? 돈은 어쩌고? 그 순간 우진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그리움과 분노와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빛이 됐어요. 돈이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어깨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돈 어디 있냐고요? 우진이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우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1원도 안 받았어요. 1원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안 죽었을지 모른다고. 돈 받으면 진짜 죽는 거라고 끝까지 안 받았어요. 우진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가게 물건 다 가져가고 엄마가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우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그때 15살이었어요. 새벽에 엄마 손잡고 도망쳤어요. 비닐봉지 2개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 다였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5살 아이가 새벽에 어머니 손을 잡고 도망쳤다는 말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도 신문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우진이가 제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벌어서 빚 다 갚았어요. 다 갚았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 다리가 망가졌어요. 공장에서 사고 났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명숙이 다리가 왜 저런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창고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우진이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15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변명이 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지옥을 사는 동안 제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우진아. 이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어요. 60이 넘은 남자가 아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참 뒤에 우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해요. 저는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기억을 못해요. 병원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래요. 아버지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기억만 지워버린 거래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명숙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충격받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큰 충격받으면 쓰러질 수 있다고. 우진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장 들어가지 마세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명숙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잊어버렸다.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라니. 다음날 아침 저는 우진이에게 연락해 명숙이 병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뒷골목에서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쓰러진 건 5년 전이에요. 우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빚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남은 300만 원. 엄마가 직접 들고 가서 갚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뇌에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싹 없어진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함께 살았던 기억도 전부요. 10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매일 밤 현관문 쪽을 바라보면서 잠들었어요. 우진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그게 엄마한테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매일매일 실망하는 거. 그게 10년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래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아예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린 거라고요. 기다림이 지옥 같아서 뇌가 문을 닫아버린 거래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봉인된 기억이 한꺼번에 터지면 엄마가 버틸 수 있을지.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그냥 떠나야 하는 거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5년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못 본 척하고 돌아가란 말이냐? 우진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한테 충격 주면 저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어떨까? 정체를 숨기고 그냥 손님으로 가게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명숙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허름한 등산복과 낡은 운동화를 샀어요. 거울 앞에 선이 영락없는 은퇴한 동네 아저씨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유리문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아내 앞에 서는 겁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국밥 끓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 아침마다 맡던 바로 그 냄새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명숙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손님을 맞는 표정은 환했어요.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시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명숙이가 밝게 웃으며 자리로 안내해줬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눈앞에 놓였어요. 명숙이가 깍두기 한 접시를 덤으로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깍두기는 서비스예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을 뜨는 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수백 번 재현하려 했지만 끝내 따라잡지 못했던 바로 그 맛. 명숙이 손끝에서만 나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명숙이네 국밥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명숙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우리 국밥이 입에 맞으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많이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알아볼까 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일 오시니까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아, 김씨 손님. 알겠어요. 앞으로 김씨 손님이라고 부를게요.
명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후렸어요. 예전에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보이던 그 미소였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명숙이는 저를 완전히 단골로 인식했어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딱두기는 늘 넉넉하게 담아줬습니다. 김씨 손님, 오늘 국밥 특별히 잘 끓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육수 우렸거든요. 명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국밥이 잘 끓은 날이면 꼭 저렇게 자랑했었어요. 여보, 오늘 국물 한번 드셔봐. 내가 새벽부터 공들였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뜸해진 오후, 명숙이가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가 아픈 듯 절뚝거리며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숙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옛날에 다쳤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때 제대로 치유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손이 떨려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장성해서 도와주고 가게도 이만하면 잘 되고. 명숙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은요? 그 순간 명숙이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더니 이마를 짚었어요. 남편이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명숙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상하게 얼굴이 안 떠올라요. 분명 결혼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떠올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바다에서. 그것만 알아요. 그 후로 기억이 이상해져서. 명숙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상하죠. 남편이었는데 얼굴도 못 떠올리다니.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명숙이가 이해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감정이 드러났다 싶어서요. 얼마 후 가게 근처 건물 임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월세를 못 낸 명숙이 앞에 건물주가 험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깐다. 알았어? 명숙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일어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재개발 시장통 건물 매입 알아봐라. 가격은 상관없다. 이틀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명숙이네 국밥의 월세는 전액 면제. 밀린 월세도 없던 것으로. 며칠 뒤 가게를 찾으니 명숙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김씨 손님,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명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건물 새 주인이 월세를 안 받으신대요. 이제 곧 재개발될 때까지 그냥 장사해도 된대요. 명숙이가 연신 손을 비비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날 것 같았는데.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누군지 몰라도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꼭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든든해. 예전처럼.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명숙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주던 그 감각을요. 주방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국밥을 떠먹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어요. 명숙이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맛보고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한 조각을 집어 맛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명숙이가 절뚝거리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김씨 손님,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깍두기를 한 조각 건네줬어요. 저는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익숙한 맛이 퍼졌어요.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15년 전 아침마다 먹던 그 깍두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 빠진 걸까? 그때 기억이 스쳤습니다. 신혼 시절 명숙이가 깍두기를 담그면서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슬쩍 넣던 모습이요. 투명한 액체, 사이다. 맞아요. 사이다였습니다. 명숙이는 깍두기에 사이다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야 아삭하면서도 청량한 맛이 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비법을 처음 알려준 게 저였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해봐 하고 알려줬더니 명숙이가 그때부터 쭉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손님이 갑자기 깍두기 비법을 알고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무심한 척 하면서요. 혹시 사이다 넣어보셨어요? 반 컵 정도. 명숙이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며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이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깍두기에 사이다를 조금 넣으면 아삭하고 청량한 맛이 난다고. 명숙이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좁혔고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두통이 오는 모양이었어요. 이상하다. 처음 듣는 얘긴데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주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숙이가 냉장고를 열고 사이다를 꺼냈어요. 그리고 깍두기 양념 통 앞에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이는 사이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 컵 정도를 양념에 부었어요. 정확히 반 컵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손이 알아서 그만큼을 부은 것이었죠. 양념을 섞고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명숙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씹는 동작이 느려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서서히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멈췄어요. 명숙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어요. 입안에서 깍두기를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명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상해요. 명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머리는 몰랐는데 손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명숙이가 깍두기를 한 조각 더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맛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맛 같아요. 분명 잊고 있었는데 이 맛은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어요. 손등으로 황급히 닦았지만
자꾸만 새로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명숙이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이름도, 함께한 세월도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새겨진 깍두기 비법, 혀가 기억하는 그 맛. 머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몸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이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비틀거렸어요. 두통이 심해진 모양이었어요. 우진이가 주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명숙이 팔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물 한 잔을 건네고 등을 쓸어줬습니다. 명숙이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팠어. 명숙이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진정된 명숙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참 이상해. 깍두기 맛 하나에 이렇게 울컥하다니.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몸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내가 기억을 지워버려도 명숙이 손끝과 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다 반 컵. 그 작은 비법 하나가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12월 중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눈을 헤치며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저 하나뿐이었어요. 명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우진이가 배달 갔다가 길이 막혔다는 전화를 했어요. 명숙이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겠죠.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눈보라가 심해졌어요. 가게 유리창에 눈이 쌓여 바깥 풍경이 흐릿해졌고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명숙이가 낡은 난로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가게 난방은 그 작은 석유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여 년 전이 떠올랐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단칸방에서 함께 추위를 견디던 그 시절이요. 어린 우진이가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저와 명숙이는 서로를 껴안고 체온으로 버텼죠. 춥다고 투정하는 명숙이 손을 잡고 호호 입김을 불어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난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더니 점점 약해졌어요. 명숙이가 황급히 난로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꽃이 꺼질 듯 말 듯 깜빡거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숙여 난로를 살펴봤어요. 연통 연결부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역류해서 불꽃이 꺼지려던 거였어요. 손수건으로 연통을 감싸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불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명숙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치실 줄 아세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다뤄봐서요. 사실이었어요. 20여 년 전 가난했던 시절에 온갖 고장난 것들을 손수 고쳤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수리 기사를 부를 수 없었거든요. 명숙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이러다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어요. 우진이도 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 저와 명숙이 두 사람만 남았어요. 동이틀 무렵 난로의 불꽃이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는 모양이었어요. 명숙이가 추위에 몸을 떨며 눈을 떴어요.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담요를 더 끌어당겼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양이었어요. 명숙이가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비비며 입김을 불고 있었어요. 손끝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명숙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명숙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명숙이의 두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부드럽던 그 손이 아니었어요. 세월과 고생이 남긴 흔적이 손끝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명숙이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게 입김을 불었어요. 호호. 따뜻한 입김이 명숙이 손등을 감쌌습니다. 15년 전 그 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오직 체온으로만 아내를 녹여주던 그때처럼 명숙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제 거친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긴 채 가만히 있었어요. 호호. 제가 다시 입김을 불었습니다. 명숙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듯 정성스럽게요. 손끝이 조금씩 붉은 길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명숙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제 왼쪽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였어요. 신혼 시절 명숙이를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겠다며 프라이팬을 잡다가 기름이 튀어 생긴 흉터였습니다. 명숙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저 흉터만큼은 선명하게 익숙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것 같았어요. 호호. 제가 또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이 머릿속에 영상이 스쳤어요.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눈이 펑펑 내리는 게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젊은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주고 있었습니다. 호호. 하고 길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 남자의 왼쪽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명숙이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더 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프라이팬을 잡다가 기름에 손을 대인 남자. 호들갑을 떨며 연고를 발라주는 자신.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는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명숙이 눈이 천천히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명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명숙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어요. 1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남자의 얼굴. 신혼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던 기억. 아이가 태어나던 날 울먹이던 남자의 눈물. 그리고 떠나던 날 원양어선에 오르며 돌아보던 남자의 뒷모습.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명숙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목구멍에서 간신히 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야, 명숙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졌어요.
볼을, 이마를, 눈가를 손끝으로 더듬듯이 만져봤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명숙이 손이 제 뺨에 멈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명숙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기다림이, 외로움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명숙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놓칠까봐 두려운 것처럼 힘껏 안았습니다. 명숙이도 저를 안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20여 년 전 그 밤처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을 뒤집어 쓴 우진이가 들어섰어요. 밤새 갇혀 있다가 간신히 길이 뚫려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우진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에 기대야 했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어머니를 안아준 모습. 한 번도 볼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던 그 장면이 눈앞에 있었어요. 명숙이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손짓으로 우진이를 불렀어요. 우진이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안겼어요. 세 식구가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기다림이, 그리움이, 원망이, 이안함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빛이 부서졌어요. 마치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명숙이 앞에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죽지 않고 왔어. 늦어서 미안해. 어깨가 들썩였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 곁에 없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어요. 명숙이가 제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이 입술이 떨렸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숙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뜻밖이었어요. 밥은?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명숙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남편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밥 먹었느냐는 것이었어요. 어디 아픈 데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명숙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걱정부터 하는 사람. 15년 동안 지옥 같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돌아온 남편에게 원망 한마디 없이 밥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당신 밥 먹으러 왔어. 명숙이 손을 꽉 쥐었어요. 평생 같이 먹자. 이제 어디 안 가. 평생 곁에 있을게. 명숙이는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힘껏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저도 명숙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지금 저는 68입니다. 매일 아침 명숙이 옆에서 눈을 떠요. 가게에 나가서 뚝배기를 나르고 명숙이는 국밥을 끓이고 우진이는 계산을 합니다. 세 식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15년 전에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정작 가족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추운 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명숙이가 그날 제게 처음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거창한 말 아니어도 됩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